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고요. 오늘은 이제 8월 26일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서 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안단테님인데요.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2000조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건데 언젠가는 이 부채가 좀 디레버리징이 세게 가하면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그 전 세계 이 어떤 경기가 붕괴되는 것을 전 세계 어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뭔가 단순히 공포심만을 유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내일 당장 은행이 무너지거나 모든 집값이 폭락하고 모든 가게가 파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경제 위기라는 게 늘 좀 그런 식으로 오진 않아요. 더 무서운 위기가 천천히 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또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 트리거가 건드려지면은 그때 좀 굉장히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결국 미국의 어떤 부동산에 그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고, 이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그 모기지 상품들, MBS를 또 따로 묶어서 신용등급이 가라로 A등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품들을 또 CDO 상품으로 묶어서 팔다가, 결국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 빅쇼트 영화를 잘 봐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지 못하는 연체율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게 터진 거거든요. 뭐 이제 페드푸시라고 하는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낮추고, 뭐 국가에서도 계속 좀 이런 어떤 구제 정책을 폈었지만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연체율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관리비를 못 내는 그런 가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가계비제 2000조가 넘었다는 것과 앞으로 뭐 3000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가계부채가. 그렇게 보면 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된 건 맞고, 점점 소비가 줄고 자영업 매출이 줄고 연체가 늘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은행이 대출을 조이고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고, 그 결과 다시 경기에 돈이 돌지 않고 소득이 나빠지는 식으로 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산 가격이 버텨주고 고용이 안정적이고 뭐 은행 건전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국제적으로도 너무 높은 수준인데, 금융위원회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이 거의 한 90%에 육박하고, 미국이 한 68%고 일본이 61%, 중국이 한 5, 60% 이하로 나왔는데, 뭐 중국에서는 확실히 그 부동산 버블을 좀 의도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헝다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거물급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이렇게 낮춰진 건데, 2023년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이 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정부가 이렇게 발 뻗고 나서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명확한데, 가계빚이 너무 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이게 빚이 계속 커지면서 GDP가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번 돈을 소비나 투자에 안 쓰고 원리금 상환에 쓰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카드값이나 주담대 이자나 전세대출 이자나 신용대출, 뭐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자영업 대출 상환으로 먼저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식당에 갈 돈이 줄고 옷을 살 돈이 줄어버리고, 뭐 여행을 갈 돈이 없어지고 자녀 교육비나 노후 준비가 줄어드니까, 빚이라는 게 개인 통장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수 전체를 갉아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보면은, 연끌을 해서 뭐 신축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그걸 이제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담대를 좀 깎아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진 빚보다 그 자산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온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가계빚이 터진다는 것이 은행이 무너지는 뜻이 아니라, 이게 소비에서 보통 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부채가 조용히 경제를 말려 죽이는 거죠. 겉으로는 뭐 금융 시스템이 멀쩡해 보여도 서민이나 중산층의 체감 경기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한국 가계부채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죠.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대출이 문제가 덜해 보이지만 집값이 오르면 빚을 내도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대출 이자는 부담스럽지만 버틸 이유가 생겨요. 하지만 집값이 그 상승하는 게 멈추거나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지죠.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줄어들고, 이때 사람들은 결국 소비를 줄이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기 어려울까봐 불안해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저금리 시기에는 3억이나 뭐 5억, 7억 대출이 감당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도 완전히 다른 빚이 되는데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고 원리금 상환과 대출 갈아타기도 어려워지는데, 변동금리 비중이 크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가진 사람일수록 금리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금융위원회가 뭐 스트레스 DSR과 총량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금리 상승이 시장 변화가 결국 차주의 상환 능력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이제 고용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빚이 소득이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직장이 있고 월급이 나오면은 대출이자도 내고 카드값도 갚잖아요. 하지만 실직을 하거나 휴직하거나 폐업이나 뭐 질병, 이직 공백이 생기면 부채가 바로 사람을 압박하는데, 월급이 끊긴 사람에게 100만 원의 이자는 너무 큰 돈이죠. 대출을 기다려주지 않고 카드값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나를 그만두게 할 수 있지만 대출 상환일이 그대로 오게 되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고용위기가 만나면 이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2008년을 다시 보면 결국 주택과 가계부채의 문제인데, 연방준비 뭐 페드에서 뭐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10년 사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과거에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모기지 신용이 확대된 데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신용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집값 상승이 다시 더 많은 대출과 투자를 정당화했던 거죠.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대출자가 상환이 어렵고 집을 팔거나 집값 상승분으로 재융자를 하면 됐는데, 금융기관들도 이 은행들도 담보가치가 올라가니까 괜찮다고 봐서 또 재융자를 해줘요. 또 투자자들은 모기지 증권을 또 안전하다고 믿잖아요. 결국 하지만 집값이 정점에 도달하자 재융자나 매각이 어려워졌고 모기지 손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에 뭐 당연히 서브프라임 대출 기간이 파산할 수밖에 없고, 모기지 증권이 부실화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다시 주택의 수요를 줄이면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일본의 1990년대 장기 침체도 이 빚을 너무 과도하게 진 어떤 자산 가격의 무서움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든 부동산의 버블이 좀 붕괴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긴 했지만 가계부채 위기는 아니었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2008년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 연쇄 붕괴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기가 반드시 같은 형태로 같은 얼굴로 오는 건 아니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위기가 은행 파산보다 느린 내수 침체나 청년층이나 자영업자의 연체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절벽이나 소비 위축이나 중산층의 자산 방어 실패로 올 형태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 이런 그 붕괴가 오는 시점이 언젠가 온다고 하면은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계부채 2,000조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은 이런 빚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그 비관론뿐만 아니라, 그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폭발은 이 월급이 빚으로 사라지는 삶이 나타났을 때 소비가 줄어서 결국 자영업을 한다면 그 무너지는 삶이다, 그렇게 이제 상환할 수 없는 이런 언젠가의 그 막연한 미래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